삼성전자 서비스가 최근에 그 6월 28일 날 단협을 체결을 했는데 거기에도 여론의 압박 같은 게 있었고 삼성이 두려워하는 게 그런 건데 그 황상기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만약 삼성전자에 노동조합이 있었더라면 우리 딸이 이렇게 죽었겠냐. 근데 그 유감스럽게도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던 시도들은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그 과정을 저는 뭐 지금 20년 가까이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늘 실패한 경험을 연구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조금 변화가 일기 시작한 건 2011년 7월 사업장 단위에서 이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조금 변화가 일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에버랜드에서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게 아직도 버티고 살아남아 있는 거는 물론 우리 삼성 노동인권 지킴이와 같은 단체들과 열심히 이제 처음부터 같이 해왔지만 또 거기에는 여러 사회적인 그런 연대들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살아 버티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탄압을 받아도 거기 그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한 삼성지회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거기 가입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단협도 체결하고 그랬는데 근데 대다수 사업장들은 역시 삼성전자처럼 노조가 없다는 거죠. 그 노조가 그 노동자들이 원하면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런 게 너무도 당연한데 왜 이게 안 될까? 삼성에서는 안 되는데 국가기구가 삼성으로 하여금 노동법규를 지키게 하고 노동기본권을 존중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강제를 못하고 도리어 삼성이 국가기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경찰이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도둑이 경찰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은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그 도둑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하는 게 이제 삼성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명사회인데 왜 이런 상황이 뒤집어지지 않을까를 보면은 언론이나 시민사회 단체들이 아직도 국가기구에 대한 그런 압박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은 왜 그럴까 하고 보면은 역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삼성에 대한 이중적인 의식. 삼성이 한편으로는 삼성이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뭐 아까 저희 보고 삼성과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삼성 그 재벌의 총수 일가와 그 하수인들과 저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삼성 노동자들은 너무도 사랑하고 그래서 아마 그게 우리가 버티는 동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삼성에 대해서 뭐 싸운다고 비춰진 우리까지도 뭐 갤럭시를 사용을 하고 삼성 컴퓨터를 쓰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건 너무도 당연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노동자들이 만든 건데 왜 우리가 그걸 배척하고 버리고 불매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삼성 노동자들이 만든 피와 땀으로 만든 제품을 우리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시장을 제패하고 있으니 국민적 자존심인 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서방파 양은이파 비슷하게 범죄 조직처럼 움직이는 게 있는 거죠. 시민들이 이런 이중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근데 언론에서 범죄 행위를 보도할 때 야 삼성처럼 안 되지 하는데 그게 또 화면에서 사라지고 스포트라이트가 없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삼성은 여전히 국민적 자존심이고 우리를 먹여 살리고 이런 게 강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삼성이 만드는 이데올로기인데 그게 시민들에게 내면화되다 보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국가기구나 언론이나 이런 걸 압박을 해서 삼성을 감시 감독하고 규제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동력이 아예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 삼성의 국가기구에 대한 지배, 언론과 시민사회에 대한 지배가 계속되고 그러니까 결국 생산 현장은 백혈병과 같은 산재 사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건 살인행위라고 봐야죠. 처음에 그 관리를 잘못해서 한 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관리를 잘못한 거고 설비가 부족했던 거죠.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날 땐 이건 살인행위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대량 살육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침묵할까? 뭐 박근혜 7시간에 대해서도 뭐 조선 일보까지 시비를 걷는데 그런데 삼성전자에서는 이렇게 노동자들을 살육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침묵할 수 있을까를 보면은 들어가서 분석하고 찾고 원인들을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 시민들이 삼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 이걸 바꾸지 않으면은 국가기구와 삼성에 대한 압박 같은 게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제 취지입니다. 그 2장에 가면은 삼성그룹이 노동통제체제와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 11월쯤에 이제 외부에 알려졌었는데 실제는 2012년 1월에 만들어졌던 거죠. 이게 복수노조가 합법화되고 그러면서 나온 건데 이미 그 전에 삼성에서 이제 실천을 하고 있던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노조가 결성될 경우에 3단계로 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노조 있는 사업장, 노조 없는 사업장은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게 소상하게 나와 있고 아마 이 번역본은 이 원문하고 영어 번역본은 지금 삼성 노동인권지킴이 홈피에도 있고 참여연대 홈피에도 있죠. 참여연대에서 아마 번역하는데 그 작업을 해주시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그런 문건이 됐습니다. 여기에 모든 매뉴얼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걸 만든 계기가 에버랜드에서 민주노조가 만들어진다는 걸 사측에서 포착을 하고 그래서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기 전에 알바끼 노조를 먼저 만들고 그래서 그 알바끼 노조와 먼저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은 그러면 민주노조가 만들어져도 단체 협약 체결을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가 없다. 이걸 이제 노린 거죠. 그걸 그대로 한 게 이제 에버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매뉴얼이 나와 있고 노동통제체제도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을 정점으로 하는 지체계가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에버랜드에서 노조원들을 관리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그 격주로 계속 미래전략실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물론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는 뭐 집중적으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에버랜드 그 노동자들 증언에 따르면은 그쪽 그 에버랜드에서 노동 통제를 하는 그 인사 담당자들도 자기들은 그래도 노조하고 어떻게 민주노조하고 이렇게 좀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아무리 보고를 해도 미래전략실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저걸 없애라 라고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체제는 꾸준히 작동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일상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건 42쪽부터 제가 삼성의 노동통제 전략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노동통제라는 거는 원래 학술 용어인데요.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면 노동자가 회사가 원하는 일을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정도의 충성심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게 노동통제입니다. 레이버 컨트롤이라는 거죠. 여기에 사용되는 게 물리적 강제력, 물질적 보상, 조직 규범,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S그룹 노사전략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물리적 강제력은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 문제 인력, 문제 사원들이라는 게 바로 노조를 결성하려고 하는 사람들, 핵심 노조 활동가들을 지칭을 합니다. 이 사람들 개개인에 대해서 백과사전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평상시 근태불량, 지시불이행 이런 행위들을 증거들을 모아갖고 그래갖고 일단 유사시에 징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한 게 에버랜드입니다. 그래서 에버랜드에서 조장이 부지회장은 해고하고 박원희 지회장은 감봉 3개월, 나머지 사람들도 뭐 정직 2개월씩 이렇게 먹였고 유영일 지회장도 덕분에 잘 해고가 됐던 것 같고 다 이 매뉴얼에 따라서 한 거니까 누가 해고를 시켰건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S그룹의 이 노사 전략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보상도 보면은
그 전략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임금 분기 후생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유지를 해라. 그러면은 쟤들이 노조 만들 인센티브가 없어지고 노조가 만들어도 조합원들 규합하는데 좀 여러 사항이 생길 거다. 세 번째는 조직규범입니다. 삼성의 구성원으로서 좀 자부심을 갖게 해라. 그리고 무노조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게 하는 것. 이게 주로 교육이 활용이 되는데 무노조 교육에서는 대우차나 쌍용자동차 투쟁에서 격하게 싸움이 붙었던 장면들을 시뻘겋게 해서 이렇게 이제 화면으로 이 자극적인 동영상을 만들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싸웠는지, 왜 노동자들이 저렇게 저항을 하게 됐는지는 없고, 쇠파이프 막 이러니까 이게 무슨 뭐 폭력단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거부감을 조성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 사회적 관계에는 그 원래는 물리적 강제력 같은 게 물론 지금도 이제 중요하게 사용이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는 부분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의 성향을 파악을 해갖고 건전 인력과 문제 사원으로 나누고, 그래서 건전 인력은 언제든지 회사가 동원해서 뭐든지 시키고 뭐 오염 노조, 알박기 노조 만들고 회사에서 행사할 때 이제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는 거. 문제 사원은 철저히 배제하고 격리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2011년 초부터 보면은 이때는 이 매뉴얼이 나오기도 전이었고 복수노조가 합법화 되기 전이었는데 삼성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준비하는 데는 민주노총의 전 현직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민주노총에서 한 자리 했던 사람들도 많이 좀 가서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의 이 노동 탄압 매뉴얼 만드는 데도 기여하고 무노조 교육하는 데도 민주노총에 자기가 뭐였다 뭐 이렇게 자랑하면서 가서 교육하고 그러면 몸값이 조금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2011년 초부터 에버랜드에서 보니까 사측이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호회의 회장과 총무는 전에는 자율적으로 선출을 했는데 이제 회사 간부들이 이제 맡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노조 활동가들이 맡고 있는 데는 쫓아내고, 그리고 이 동호회들이 또 협의기구 같은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 총회장은 신문화팀이라고 해서 이제 노조 만들어진 걸 탄압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기구인데 거기 관계자가 이제 맡도록 하고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문제 사원에 대해서 격리 왕따 같은 사회적 관계를 이제 체계적으로 통제하는데 사측이 이제 밀착 감시를 하는 거죠. 문제 사원들을.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지 이걸 체크를 하고 규제를 하는데, 그래서 이 에버랜드 같으면은 이 노조 활동가들이 자리를 잠깐 비운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화장실 갔는데 너 지금 어디가 있어? 뭐 이러고, 또 에버랜드에 지금 노조 활동가들이 주방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식자재 빌리러 옆에 이제 부서에 갔다 올 수도 있는데, 갔다 오면은 식자재 빌리러 갔다 왔는데 위에 임원이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그 노동자한테 저놈 와서 무슨 얘기 했냐, 몇 분 동안 뭐 있었느냐, 왜 그렇게 오래 있었냐, 뭐 이렇게 이제 꼬치꼬치 해묻고,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이 이 노조 활동가들 간부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업무 때문에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겁먹는 거죠. 거기다가 노조가 만들어지고 나서 에버랜드 내에 원래 이제 CCTV가 있었는데 고성능의 CCTV를 150대를 새롭게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버랜드의 매장 구석구석까지 다 비춰주는데 이게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 삼성이 만들어서 국정원이나 뭐 이런 데 다 이제 보급하는 게 IT 기술입니다. 그래서 누가 노동자가 어떻게 움직였다 그러면 그걸 이제 확대하면 명찰의 이름까지 다 보이고, 그리고 무슨 색의 바지를 입은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은 그 명령을 지시어를 갖고 화면에서 그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죠. 인공지능도 뛰어난 이런 것들을 큰 돈 들여갖고 이렇게 설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노조 간부를 만나면은 여기에 다 찍히는 거죠. 그러면 가서 또 해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어렵게 하는 거. 또
또 노조원이 소속된 부서에는 또 불이익을 주고 흠집 내기를 하고 이런 짓들을 이제 46조에 하면은 삼성의 이런 노동 통제 전략이 일부는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고 일부는 변화하고 있는데 연속성을 보이는 부분 보면은 우선 무노조 경영 방침은 실패하는 경우는 있지만 포기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총수 일가가 강요하고 있는 경영 방침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걸 관찰하기 위해서 미래전략실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차원의 이제 노동통제 체제가 그대로 가동되고 있고 노동자들을 등급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해고 등의 징계 위협을 통해 갖고 이런 물리적 강제력을 이용해서 노조 가입을 못하게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또 변화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복수노조도 허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 대상으로 해서 감시 활동을 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 감시 활동이 훨씬 강화되고 그리고 또 이제 민주화도 되고 또 노조가 만들어져서 노조가 이제 사측이 하는 부당노동 행위 이런 것까지 또 폭력, 언어 폭력, 성폭력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노조가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극단적 형태의 물리적 강제력 같은 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S그룹 매뉴얼에도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런 걸 함부로 하지 말아라. 노조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3장에 가면 48쪽부터 이제 삼성그룹 무노조 상황의 변화로 그 표의를 보면은 이게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던 시도들을 단계별로 나누면은 3기를 2011년 7월 이후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시기로 이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이때 에버랜드와 그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이제 노조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표 3에 보면은 삼성 노사 관계를 이제 3유형이라고 이제 3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제일 밑에 제일 위에서부터 보면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 대다수가 노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사관계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노무 관리만 있는 거지. 인력 관리만 하고 노동 통제만 하는 거지. 그런데 에버랜드에서는 이제 민주노조가 만들어져서 생존하고 있고 2011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3년 넘게 이제 생존하고 있는데 생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 단체 협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것들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삼성전자 서비스는 이제 1년 지났는데 여전히 생존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조합원이 처음에 만들 때 한 3,400명에서 지금 1,500, 1,600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6월 말에 이제 단체 협약도 이제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이 세 사례를 보면은 삼성 에버랜드를 보면은 S그룹 노사와 노사 전략이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원이 10명 안팎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생산 현장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런 가시적인 변화를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노조 설립한 다음에 이익배당금 지급률이 실적에 비해서 상향 조정돼서 지급되거나 밥이 잘 나온다거나 아니면 연례적으로 실시되던 희망퇴직, 명예퇴직제가 중단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S그룹 노사전략에도 나오지만 노동관계법 위반을 하지 말고 어떤 것들을 좀 안 좋은 관행들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전략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제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부당노동행위 이렇게 다 걸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버랜드나 삼성전자 서비스나 그 노동자들 인터뷰하고 그래 보면 다들 하는 얘기가 물론 이런 실질적인 물질적 혜택도 있지만 제일 중요하고 기분 좋은 거는 회사가 노동자들 눈치를 보는 것 같다. 옛날 같으면 막혔는데 이건 87년 이전 이후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났던 변화하고 비슷한 거죠. 그 전에 정몽구, 정주영 이런 애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동자들 갖고 그냥 바리깡 갖고 머리 밀고 조인트 까고 그런데 87년 이후에 없어졌다는 거죠. 이런 변화가 조금씩 이제
에버랜드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삼성전자 서비스는 단체 협약에 일단 체결에 성공을 했는데 두 차례 노사 합의가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에 있었고 금년 6월에 있었고, 각각 이제 두 분의 열사가 그 자결을 하셨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노사 합의를 한 거는 삼성으로 볼 때는 후퇴를 한 거죠. 문호조 경영방침에서 후퇴를 한 건데, 그거는 장기 투쟁을 하면서도 조직력 약화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노숙농성을 41일 동안 했습니다. 신생노조가 45일간 총파업 투쟁을 하고 41일간 노숙농성을 했는데 노숙하는 대우가 줄어들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 삼성 그 본관 앞에서 하니까 본관에서 내려다 보면은 투쟁 대우도 계속 있고, 그런데 다른 압박도 있었고, 또 이런 투쟁과 열사 희생에 따른 여론의 압박, 특히 뭐 백혈병 산재 사망이나 또 하나의 약속이라든가, 그다음 삼성 문제에 관련된 사회운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이러면서 여론의 압박도 많이 느낀 부분이 있고요. 그 6월 28일 그 협약을 보면은 단협의 기본 협약이고, 이게 지금 그 후속 협약으로 지역 단위로 지금 협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그 남부 포항 부산 그쪽인가요? 그쪽에 예, 포항 울산만 남겨두고 지금은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협약 내용을 보면은 원청사가 사과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섭에는 안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협력업체가 삼성전자 보고 삼성전자 서비스 보고 사과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경총이 대리교섭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 미래전략실과 삼성전자 서비스가 뒤에서 이제 다 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노조 활동을 보장했습니다. 타임오프와 노조 사무실 비용되고, 폐업센터 조합원에 대해서 고용 보장하고, 기본급을 120만 원을 책정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삼성그룹 계열사 내에서 최초로 민주노조가 체결한 단체 협약이다. 면에서 이제 큰 의의가 있다는 거고, 삼성이 이렇게 한 것도 후퇴, 일종의 타협책이죠. 삼성도 협력업체들한테만 맡겨놓으면은 타협의 교섭이 진전이 없고, 지들이 나서려니까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게 되고, 그러니 경총을 내세운 건데, 노동조합 쪽에서 또 이걸 받아들인 뭐 1대1 블라인드 교섭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받아들인 거는 공개 교섭을 해봐야 그 자리에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서비스나 미래전략실이 나오는 게 아니고 협력업체들이 앉아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공개 교섭을 하면은 교섭은 진척이 없을 거고, 그리고 삼성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그거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은 삼성이 쉽게 움직이지도 않고 이 투쟁은 장기화되고, 그럴 때 이제 외적 요건은 좀 악화되고 주체적 조건도 이제 악화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향후 과제는 어떻게 삼성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직접 교섭에 나오도록 하느냐 하는 건데, 이건 쉽지만은 않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런데 이렇게 에버랜드나 삼성전자 서비스만 해도 많이 나간 거죠. 대부분의 계열사들은 삼성전자와 같은 무노조 상황이고, 그건 바로 그런 킬링필드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 삼성 노동인권 지키기 위해서 토론회 할 때 이제 발제한 김진애 선생님 발제문에 보면은 이 팀별 개인별 경쟁을 압박하니까 쉴 시간이 없고 점심 먹을 시간이 없고, 그러니 화장실에서 빵으로 점심을 때우고, 그리고 제가 그 인터뷰들을 해보니까 주말에 누구를 만나는지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이제 계획서를 내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누구를 만나고. 이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완전 전체주의 사회 같은 데 사는데, 거기서 그게 총수 일가로 볼 때는
파라다이스인 거죠. 그런데 노동자들로 볼 땐 이게 살육의 현장 킬링필드인데 백혈병 포함한 그 산업재해 제보가 들어온 건 아까 이종란 농사님이 잘 소개를 했고, 그래서 삼성그룹의 전자 계열사들의 산재 사망 제보만 해도 85명이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유지되는 이유, 재생산되는 이유는 바로 그 삼성 이데올로기에 있다.